예, 이어서 환단고기를 넘어서 2편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환단고기를 넘어서 진정한 고대사를 복원할 단서가 바로 삼국유사에 숨어 있었다는 거죠. 당시까지, 자장스님 당시까지 전해오던 역사책을 거의 다 읽은 자장스님이 삼국유사의 민족의 역사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남겨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았었다는 거죠. 그 단서가 저의 마음의 눈에, 제 이성의 눈에 들어와서 그 비밀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거의 20년 동안 독서와 답사와 명상을 했고 그 이후에 책을 발표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 내용을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면 545년에 진흥왕이 거칠부에 의해서 국사가 편찬되었는데 자장스님은 45년 후인 590년에 탄생을 하고 자장스님과 직접 당나라 종남산에서 만났던 도선율사는 속고승전에서 자장이 전해오던 거의 모든 역사책을 탐독했다. 세수사적 약계주람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자장스님이 황룡사 구충탑조에 남겨놓은 우리 민족의 정통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이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너희 국왕은, 지금 너희라고 할 때 자장스님이 몸담고 있는 신라의 국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 사카족의 왕인데 이미 약속을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동의공공의 족속과는 같지 않다. 이래서 이 문장이 바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밝힐 수 있는 비장되어 있었던 키워드라는 거죠. 신라 김씨 왕족은 변환이었고 신라 김씨 왕족 이전에 집권했던 박씨 계열의 사람들은 동의 공공족이라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이렇게 주장하면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하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 말이 맞았다는 거예요. 자장이 말한 단서를 믿을 수 있는 근거는 자장을 직접 만난 도선이 속고승전에 앞에서 말한 단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장스님이 어려서부터 남들보다 뛰어났고 성정이 맑고 향기롭고 아주 독자적인 인물이었고 세수사적, 그때까지 전해오던 역사책을 약계주람 거의 대부분 탐독을 했고 그렇지만 그의 정의는 막막해서 물들지 않아서, 세속에 물들지 않아서 고고한 진리인 부처님의 기위에서 진리를 추구했다. 이런 이야기죠. 두 번째는 자장은 진골인 호림공의 아들로서 국사 편찬 45년 후에 태어났다. 지금은 국사가 사라졌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입장에서 보면 신라에서 국사를 진흥왕 때 편찬을 하고 그 이후에 특별한 정변도 없고 외침도 없었기 때문에 적어도 자장스님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까지는 국사가 신라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국사책이 진골귀족이었던 자장 집안에도 분명히 있었다고 추론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삼국유사, 황룡사, 구충탑조에 나오는 단서는 분명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고승전에는
자장이 역사에 조예가 깊었다는 말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연과소학, 신예, 직난, 독발, 항심, 이어 세수, 사적, 약계주람, 정의망막, 무심념치. 당시까지 전해오던 역사책을 대부분 읽은 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에 관심이 없어서 부처님 진리를 얻기 위해서 출가를 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속고승전의 도선과 자장스님은 종남산에서 분명히 직접 만났을 정황적인 역사적 증거가 있다는 거죠. 삼국유사 의회 자장정률조에 보면 종남사 운제산 동쪽 낭떠러지 바위에 나무를 걸쳐 방을 만들고 3년을 살았는데 사람과 신들이 계율을 받고 신령스러운 감흥이 나날이 행해졌으나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바로 이 기록,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이 기록이 바로 속고승전에서 전하고 있는 기록. 운제사의 열악한 생활 조건을 고려해서 자장이 3차례 여름 동안만 산기슭에서 나무를 걸쳐 지은 운막에 살았다 하고 한 이 기록을 계승해서 삼국유사에 이렇게 편집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당시에 당나라에서 승려의 전기를 쓴 사람은 도선의 속고승전과 도세가 쓴 법원 주림전이 있는데 이 두 책 모두의 자장전을 편입하고 있고 그러한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도세나 도선 모두가 자장과는 특별한 관계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여러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는 거죠. 자장은 국사 등 신라 역사 자료를 볼 만한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삼국사기에 국사는 진흥왕 6년 이찬 이삽의 의견을 따라서 대하찬이었던 거칠부 등의 명에서 학자들을 모아 나라의 역사를 지었다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자장 집안이 얼마나 신라 진골 중에서도 권위 있는 집안이었던가 하는 것이 삼국유사 진덕왕조에 나와요. 알천공, 임정공, 술종공, 호림공, 이게 자장의 아버지인데 염장공, 김유신, 유신공이 있었는데 이들이 남산에 있는 오지암에 모여서 나라의 일을 의논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게 기록이 바로 화백회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신라 진골 귀족 중에 6인 화백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장의 아버지가 호림공인데 그러한 위치로 봐서 50년 전에 5, 60년 전에 편찬된 국사책이 자장스님 집에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 뿐만 아니라 그때 그러한 역사책을 쓸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자료까지도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 종남산이라는 데가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당나라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중국에서 불교나 도가 계통의 수도정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산인데 종남산은 자고로 은일적 전통이 이어지고 있는데 종남산은 수행자들이 최고로 집중돼서 수행을 하는 그런 공간이다. 이런 얘기가 최근 그 중국 책에도 이렇게 나올 정도니까 그 당시 도선이 종남산에서 이미 머물고 계셨고 잠시 도선 스님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자장 스님도 종남산에 가서 공부를 했다는 거죠. 이 바로 도선 스님이 중국 남산 율종의 종조인데 우리가 아는 자장 스님도 신라의 율종 종단을 세우죠. 그죠? 그러니까 자장도 바로 도선의 영향도 직접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자장 스님이 도선에게 율종 사상을 배웠을 거라는 거예요.
남산율동을 대성시킨 도선과 자장의 관계에 대해서 직접적인 자료는 없어도 앞에서 말한 그런 정황적인 그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었다고 추측이 되는데 도선은 624년에 먼저 들어와서 공부하고 강의도 하고 저술도 하다가 잠시 밖에 나갔다가 642년에 다시 종남산에 들어와서 운제사에 머물렀는데 자장은 643년에 귀국해 이때 자장이 그와 교류하면서 계율사상에 접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논문에서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들을 정리해서 보면 국사는 신라의 국사는 545년에 완성됐고 자장은 590년에 탄생했다는 거예요. 자장의 아버지 무림공은 6인 화백회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아서 그의 집에는 국사를 비롯한 다양한 역사책이 있었을 거고 자장은 어려서부터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그런 그가 전해오는 역사책을 거의 다 독파했다고 한 도선의 평가는 도선이 종남산에서 자장을 만나고 교우하는 과정에서 듣고 알고 있었던 사실을 속고성전 자장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따라서 자장이 남긴 삼국유사의 내용, 그러니까 신라의 정통성은 동의공공의 후예인 진안이 이끌다가 신라 김씨의 사카족과 연결되는 신라 김씨들이 이끈 변환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이 이제는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장은 신라를 주도한 집단을 둘로 본 거예요. 하나는 동의공공적으로 봤고 이거는 진인들이 주도했던 진안을 말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사카족, 찰리 종족이 주도한 변환으로 인식했다는 거죠. 이 부분에 보면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굉장히 지금도 제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처음 듣는 분들은 좀 헷갈릴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울 때 분명히 삼한과 삼국을 연결할 때 신라는 진안의 후예다. 진안과 연결을 시켜놨죠. 신라를 변환이라고 연결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사실을 보면 신라는 박격거세를 중심으로 한 박씨 집단을 중심으로 한 진안인들, 진인들이 주도하던 나라에서 신라 김씨, 초원에서 온 신라 김씨들이 주도한 변환으로 바뀌었던 건데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두 코드를 가지고 동의공공을 추적한 책이 바로 수시아나의 손 환웅이란 책이고 사카족을 추적한 책이 바로 실크로드를 달려온 신라왕족이란 두 권의 책으로 자장 스님이 전해준 그 비밀 코드, 우리 역사를 밝힐 수 있는 재정립할 수 있는 비밀 코드를 밝히는데 두 권을 밝히는 데만 거의 20년을 투자해서 다양한 자료를 접근해서 책으로 발표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신라는 진안이었나? 신라는 변환이었나? 이러한 질문에 여러분들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신라는 우리는 분명히 진안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변환일 수가 있느냐는 거죠. 근데 사실입니다. 신라는 진안에서 변환으로 바뀌었던 나라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잘 보세요. 바로 이병도가 삼국사기를 주해하면서 써놓은 문장인데 두의 통전에는 그 선조는 신라의 선조는 본시 진안 종족인데 그 나라가 백제 고구려 두 나라의 동남쪽에 있으며 라고 한 원문을 이병도가 여기에 나오는 진안을 각주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신라가 진안의 후예인 것처럼 말한 것은 양서일해의 오전 잘못된 전승을 승습한 이어받은 것이다. 신구 양당서에는 분명히 신라는 변환의 후예라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병도가 지적해 놓은 이 문장, 이 각주에 대해서 지금 강단의 주류 사학자들을 대부분 우리가 제야사학에서 비판을 할 때는 이병도의 신민사학을, 반도사학을 계승하고 있다고 이렇게 비판을 하잖아요.
그러한 이병도가 삼국사기를 번역하면서 주해해 놓은 문장에 신라가 진안의 후예인 것처럼 말한 것은 양서일의 오전을 승습한 것이고 신구 양당서에는 분명히 신라는 변안의 후예다고 이렇게 각주를 쳐놨는데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문을 쓰지 않고 관심을 가지 않았다는 거죠. 저 같은 제야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겠지만 이 말은 분명히 맞는 얘기고 바로 이 말과 신구 당서를 보여드리겠지만 앞에서 자장 스님이 전한 정보하고 연결해서 보면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었다는 거죠. 신당서, 구당서, 신란전에 보면 신라국 본 변한지 묘예양, 신라 변한 묘예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린 신라는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진안의 후예로 배웠어요. 그죠? 그런데 당대 대제국이었던 당나라의 역사를 쓰는 신당서, 구당서에는 분명히 신라는 이렇게 변환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이병도 선생이 각주를 치면서 신라를 진안의 후예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한 거예요. 양나라 일의 오전을 승습한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아주 상고사를, 신라사를 복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분명히 해결해야 될 난제임에도 불구하고 강단사학에서 누구도, 제야사학을 포함한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안 했고 논문을 써서 진실을 찾아가려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언어학자인 강기륜 교수 같은 경우에 고대사 비교 언어학적 연구를 하시면서 한일 비교 언어까지 해서 언어학 비교 언어학 책을 굉장히 여러 권 쓰신 분인데 전기 박식의 신라 지배충어는 퉁구서이고 신라의 김씨 지배충어는 터키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틀리죠? 전기 박식의 퉁구서와 후기 신라의 터키어, 투르커. 무슨 말이에요? 신라의 지배 종족이 출신이 달랐다는 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장 스님은 김씨는 찰리 종족이고 사카족이고 이전의 박씨 집단은 동의공공하고 관련된다고 얘기하신 이 얘기가 바로 이병도와 지적과 이런 언어학적인 연구하고 모두가 부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장 스님이 우리의 정통성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신 그 비밀의 단서는 우리 고대사를 복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예요. 그렇다면 자장이 말한 공공은 누군지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고 계신 분도 제법 많이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낯설어 하실 거예요. 도대체 공공이 어떤 사람들인가? 근데 사실 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공공을 추적해서 책을 쓴 수시안의 손환웅이 580쪽 정도 돼요. 중국의 문헌자료에 보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세력인데 대표적으로 사기 본기 요임금제에 보면 요임금 때 공공이 등장합니다. 삼묘가 강회 형주에서 여러 차례 난을 일으켰다. 이때 순수를 마치고 돌아와 요에게 공공을 유릉으로 유배시켜. 유릉이 어디냐 하면 지금 북경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북적을 교화하게 하고 환두를 숭산으로 보내 내쳐서 남만을 교화하게 하고 삼묘를 삼위산으로 쫓아내서 서용을 교화하게 하며 곤을 멀리 우산으로 추방해서 동의를 교화하게 하자고 건의하였다. 이들 내 죄인을 정벌하니 천하가 모두 복종하였다. 이 문장을 보시면 단군신화에 삼국유사가 전하는 단군신화, 이승희가 전하는 단군신화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단군은 요임금과 동시대 혹은 요임금 50년인 경인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공공을 넣고 보면 중원 지역에 있던 공공이 요임금 말년에 순수를 마치고 돌아와 요에게 건의하기를 공공을 유릉으로 유배시키려고. 시간이 맞아 들어가죠. 단군조선이 성립되는 역사적 사건과 시간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잠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공공이 북경 지역으로 넘어와서 후기 홍산 문화를 주도했던 곰 토템족하고 만나서 단군조선이 성립이 되는데, 공공은 북쪽으로 쫓아서 북적을 교화하게 하라 했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고는 멀리 우산으로 추방해서 동의를 교화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자장스님이 말한 데 보면 동의공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지금까지도 아직 그 정답을 모르고 있는데, 동의인 공공인지 동의 계열과 공공 계열을 포함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지만, 어쨌든 동의하고 단군조선의 정체성하고는 주도적인 세력을 봤을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릉으로 쫓겨온 공공은 단주에 성을 짓고 살아요. 단주, 단목단자. 중국 역사지도지 고대사를 다 뒤져봐도 단목단자를 쓰는 데는 바로 공공이 이주해서 처음으로 공공성을 짓고 살았다는 그 공간에만 단주라고 하는 명칭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공공이 유릉으로 이주했으면 사기나 상서 등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또한 공공은 순자, 논영, 열자, 회남자, 산해경 등 많은 전적에도 등장하는 인물인데, 특히 당나라 괄지지에는 뭐라고 써있냐 하면, 옛 공공은 단주 연락현 지경에 있는데 전해 내려오기로는 순이 공공을 유주로 유배시키자 그가 이 성에 살았다고 한다고 전하고 있어요. 이러한 내용이 대명일통지와 순천부지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죠. 이 공공성은 지금 북경에서 북쪽으로 65km 정도 가면 미룬구라고 하는 구가 있어요. 옛날에는 미룬시였는데 지금 북경에 편입돼서 미룬구가 됐는데, 그 미룬구에 가면 미룬수거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면 미룬댐인데 대단히 큰 댐이 있어요. 그 댐의 물을 북경 시민들이 지금도 먹고 있는데, 그 댐의 중앙에 흐르는 강의 명칭이 바로 조선하고, 그 조선하 가에 공공성이 있었고, 그 공공성을 북경대 역사학계에서 발굴한 자료까지 있고,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고대사 단군조선을 찾아가는데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미룬현지에는 제가 직접 답사를 가서 미룬현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샀는데, 거기도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전설에 의하면 신석기 시대 후기에 이르러 순이 공공을 유릉으로 유배를 보냈는데 공공이 미루는 연락전 남천에 공공성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해서 유릉이라는 명칭이 자연스럽게 미룬현의 가장 이른 이름이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공공이 단주 백단촌으로 이주를 한 건데, 이걸 단군조선에 대입을 하면 백단촌이란 지명도 그래요. 제가 미룬현을 답사를 갔을 때 그 다음 미룬현지를 사기 위해서, 그 전역이나 그 미룬현지를 사기 위해서 서점에 들렸을 때 그쪽 지역 사람들한테 여쭤봤는데, 백단촌이란 이름이 미룬현에서 가장 먼저 생긴 이름이라고도 해요. 이 백달촌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날 거예요. 우리 지명에 가장 많은 박달촌. 단주의 박달촌. 단주의 박달촌. 바로 여기가 중원 지역에서 북경 지역으로 밀려났던 공공 세력이 가장 먼저 입지했던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군조선에 대입하면
이련이 삼국유사 고서전조에서 인용한 위선은 단군 황검의 조선 개국을 요임금과 동시대라 했고, 우리 고기를 인용한 내용에서는 요임금 주기 50년 경인년이라고 한 것과 개국 시기가 맞아 들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환단고기에서 상상하는 것과 거기에 기록된 것과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고기에서 전해오던 단군의 개국 시대가 요임금과 동시대 혹은 요임금 말년 경인년이라는 게 지금 공공을 집어넣었을 때 역사적으로 시간이 맞아 들어가고 있고, 공공이 처음으로 입도했던 공공성도 발굴이 됐고, 그 앞에 흐르는 강이 적어도 송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자료에 보면 송나라 무경청여에 조선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지금 남아있는 자료로서 단군조선의 입국, 개국 시기를 설명하고 환웅 세력을 설명할 수 있는 단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나라 무경청유에서는 이 단주에 있는 공공성 앞을 지나는 강 이름을 조선하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경청유는 송나라에서 관찬사서인데 그 관찬사서에 그 강 이름이 분명히 조선하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조선이 평양에 있었거나 단군 조선이 평양에 있었거나 단군 조선이 요동에 있었거나 한다면 거기에 그 강 이름을 조선하라고 할 이유가 요즘 말로 하면 1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답사를 가서 사진을 찍어 온 건데 2005년에 답사를 갔어요. 2005년에 답사를 가서 찍어 온 건데 요 뒤에 보이는 산이 웅봉산인데 지금도 북경 사람들이 등산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가는 산이고, 이들 주변에 골프장이나 이런 위락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바로 운봉산 아래 여기 동그라미 친 데가 공공성 유지라는 거예요. 이 간판은 제가 답사를 갔을 때 북경대 역사학계가에서 이 간판을 세워놨는데, 여기 공공성이라고 되어 있는 표시를 제가 확대해서 공공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뒤에가 운봉산인 거예요. 운봉산이고 운봉산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고 여기에 공공성이 있고, 원래 이쪽으로 흐르는 강이 조화였던 거죠. 이렇게 공공을 대입하고 보면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논리에서 보면 공공이 바로 환웅 세력에 대입되는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룬현에 가시면 보시면 미룬구에는 지금 백단, 그죠? 백단 반점이 있고, 여기는 보면 제가 갔을 때는 미룬현이었는데 미룬현 백단촌 당지부, 미룬현 백단촌민위원회, 이렇게 이게 제가 각 그 책에도 표현해 놨는데, 우리가 역사를 찾아가는 여정을 어쩌면 신명이 도울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이날 여기에 도착한, 겨울인데 도착한 시간이 저녁 8시 반이 넘었어요. 그죠? 그 전에 다른 모텔에 갔다가 빈관에 갔다가 그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옮겨서 짐을 풀고 밥을 먹으려고 나오는데 현관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거의 한 달 동안 만주를 누비고 다녔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공공성을 찾아가고 있는 저에게 그 깜깜한 밤에 미룬현에 도착했는데 택시기사하고 얘기해서 시내로 가자고 해서 멈추어서 짐을 풀고 잠을 잔 데가 바로 미룬현에서 가장 먼저 촌락이 형성되어 있던 바로 그 백단촌, 박달촌에 있는 빈관에 묵게 되었다는 거죠. 그 감동은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단목단자가 들어간 지명이 유일한 곳이 이 단주인데, 지금도 이거는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인데, 지금도 보면 단주라고 분명히, 백단이라고 분명히 지금도 미룬구에 가면
이러한 명칭들이 거리거리에 그대로 전해지고 불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박달촌, 동북지역의 박달촌은 미룬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미룬현 공공성 앞을 지나는 조선화가 흘렀다는 거예요. 앞에 조선화가 흘렀다는 거예요. 단군조선의 출발지는 조선화가 흐르던 공공성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게 지도인데, 보세요. 여기가 지금 북경시죠. 북경시에서 우리가 승덕시 여기가 뭐냐 하면 그 청나라에 이제 그 여름별장이 있었던 데 열하일기하고 관련된 공간인데, 어쨌든 북경시에 지금 여기가 조하라고 지금 현재 지명이 조하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요게 미룬수고인데 미룬수고의 물줄기는 두 줄기인데 백하가 흐르고 지금은 조하가 흘러서 이게 합수된 것이 조백하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조하가 송나라 때 편찬된 무경청룡하고 왕기공 행정록에는 분명히 조선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조선화가 흐르는 강가에 공공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지도는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역사 지도집인데요. 이 지도를 보시면 공공세력은 바로 황하가 내려와서 만곡점이 이루는 지금의 중원지역, 바로 중국의 중심인 중원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 바로 공공적이었어요. 요 임금이 바로 지금 요 평양 있는 도사라고 있는데 요 밑에 평양에 요 임금이 수도예요. 그러니까 요 임금과 함께 중원 지역에 있던 공공 세력이 요 임금 말년의 순임금의 건의에 의해서 이들 지역에 있던 공공 세력이 바로 북경 지역으로 밀려나서 공공성을 짓고 1차적으로 머물렀다가 이들이 동북쪽으로 확장되면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단군조선은 홍산문화, 후기 홍산문화 지역에 있었던 요서 지역에서 천여 년 동안 번성하고 있었다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장스님이 지인안의 진인을 공공과 연관지은 것은 환웅이 공공족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이는 단군조선의 정통성이 진안으로 흘렀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으로 이해했을 때 환단고기에서 이들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진안에 대해서, 신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환단고기는 적어도 그것이 고려 말이든 조선 중기든 20세기 초반이든 고구려 정통론에 입각해서 글들을 편집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중원에 있던 공공적이 북경 지역으로 와서 1차적으로 개국을 하고 그것이 동북쪽으로 확장되면서 단군왕금 사회는 요서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고, 중원에서 후에 다시 발흥한 상나라가 북쪽에 있는 이족들을 공격함으로 해서 귀방과 공방의 유목민들이 동쪽으로 밀려 들어오고, 그 동쪽으로 밀려 들어왔을 때 홍익인관과 제세2화의 이념을 가지고 상생의 정치를 하던 소단군들이 많이 자치적인 정부를 이끌고 그걸 모아서 대단군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대단군이 있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느슨하게 연결된 공동체를 운영하던 단군조선이 유목민들이 창을 들고 말을 타고 들어오는 그러한 평화를 사랑하고 조금은 지적인 공동체였는데 유목을 하는 공동체가 밀려오니까 거기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요동반도 남부하고 서북한 지역으로 1차적으로 이주를 했다가 이들이 지속적으로 남하하면서
충청도 지역에서 진국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됐고 기원전 3세기에서 1세기 그 다음에 이들이 다시 신라로 들어와서 진한이 형성이 됐는데 저는 이들 모두를 이들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진인이라고 부르고 진인의 정통성을 주장했던 정치 공동체가 진번, 진한, 진국, 변진, 발해의 진국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다 자신들이 단군왕금 사회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러한 공동체 명칭을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신라 변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의공공, 공공은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바로 그 공공 세력이 환웅 세력이었고 그들이 후경산 문화를 주도했던 사람들의 후예인 곰족과 만나서 단군왕금 사회를 이룩했고 그들이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과정에서 진인들의 공동체로서 그러한 진자가 들어가는 공동체를 개성하고 있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바로 자장스님이 신라 김씨왕을 찰리종족, 사카족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변환인 김씨왕족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도 사실은 많이 있어요. 제가 실크로드를 달려온 신라 왕족이라는 책을 2005년인가 6년에 발표를 했는데요. 첫째는 삼국유사 황룡사 구충탑 쪽에 이들을 찰리종족이라고, 이건 사카족이에요. 찰리종족이 다른 말로 크샤트리아족인데 크샤트리아족은 인도 사승계급에서 석가모니가 속했던 종족이 크샤트리아로 사카족이죠. 그 다음에 문무왕 비문에 보면 김일제라는 인물이 신라 김씨왕족의 조상으로 나오는데 이들은 바로 천산을 동서남북을 넘나들다가 동쪽에 와 있을 때 작은 공동체 왕을 하든 흉노에 소속됐던 우현왕을 하든 휴도왕의 아들이 바로 김일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이라고 하는 묘명이 장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신라인으로서 당나라에 가서 장안에 살던 사람의 딸이 중국의 명문가로 시집을 갔다가 일찍 요절하고 그 요절한 김씨 부인에 대한 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기네 조상들이 김일제라고 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 요동성 유광탑조에 보면 삼보통감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바로 이 김일제의 후손인 포도왕이 김일제 아버지인데 효도왕의 아버지인데 이분들이 요동성에 와서 살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고인돌 DNA를 연구해보면 신라 왕족들의 북에는 놀랍게도 스키타이족하고 가깝고 목에는 서흉노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구당서에는 변환의 후예라고 이들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문헌에 등장하는 사카족은 실제로 사카족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일찍 나나 지역과 요동 지역에 들어왔다는 기록이 문헌에도 단편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기원전 7세기에서 3세기경 아까 말한 공방 기방이 있던 오르도스 지역에 스키타이 문화가 전달이 되고 그 스키타이 문화가 전달이 됐을 때 흉노가 발흥하는데 그 스키타이 문화가 오르도스 기방 공방 지역으로 들어왔다가 동쪽으로 이동해서 이미 거기에 편성해서 들어온 사카족들이 스키타이족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산해경에도 나오고 일주서에도 나오고 만주원록에서도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신라 김씨왕족이 변환이고 그들이 사카 계열하고 스키타이 계열하고 연결되고 있다는 자료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신라 김씨 왕족들은 자장이 말한 대로 인도의 찰리 종족하고 분명히 혈연적으로 문화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 3부에서는 바로 자장스님이 찰리 종족이라고 한 신라 왕족 변한인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3부에서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